아침에 일어났을 때 정말은 아침이 아니었다. 내 발목시계는 벌써 12시가 훨씬 지나 있었다. 여잔 물론 가고 없었다. 녹음기와 카메라는 그대로 있었다. 아이놈의 말은 역시 믿을만해 보였다. 붉은 잉크걸레를 헹궈낸 듯한 녹물에다 대강 얼굴을 문지르고 여관을 나섰다. 아무거나 아침 겸 점심을 때워야 했다. 거리엔 겨울날답지 않게 실비가 내리고 있었다. 난 잠시 여관 처마 밑에 서 있었다. 실비 때문이 아니었다. 나는 꼭 무엇을 잊고 있는 것 같이 마음 한구석이 미심쩍었다. 아마 착각이겠지. 난 실비 속으로 걸음을 옮겼다. 다림목에 이르러서야 마음 한구석이 미심쩍었던 이유를 알았다. 승천장의사. 가는 실비에 적고 있었다. 난 두말 없이 장의사 유리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다. 역시 주인은 40이 조금 넘었을 듯한 사내였고 약간 잿빛으로 번들거리는 피부색을 하고 있었다. 나의 예상이 적중하지 못한 것은 사내의 안경테가 검은색이 아니라 붉은색이라는 것뿐이었다. 저 용건이 있어 온 사람이 아닙니다만 난 쭈뼛쭈뼛 말을 꺼냈다. 간판이 기이해서 주인께서도 퍽 재미있는 분일 것 같아서요. 그러나 이 말은 사내에게 별로 호감을 주지 못한 모양이었다. 간판이라뇨? 사내는 마지못해 나무걸상에서 엉덩이를 떼고 일어나 두 손을 뒤로 모아 잡았다. 승천이라니 아마 하늘로 보내주신다는 뜻이겠는데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뭐 그렇게 칭찬을 받을 만한 건 못 됩니다. 사내는 여전히 시들했다. 난 약간 화가 났다. 이제 이 잔 내가 쑥스럽지 않게 여길 빠져나갈 구실이라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아마 이 고을 양반이 아니신 모양인데. 엉거주춤하고 서 있는 내가 닦겠던지 사내는 좀 민망스러워하는 투로 말했다. 난 머리를 끄덕여주고 문을 나서려고 했다. 그러신 것 같았어요. 저건 이 고을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난 다시 발을 멈췄다. 좋으시다면 제가 아침을 살까요? 난 아침과 점심을 다 먹었습니다. 사내의 얼굴에 번쩍번쩍한 골이 몇 개 일었다. 그는 웃고 있었다. 난 다시 당황해서 터무니없는 탄성을 바라고 나서 주렁주렁 매달린 소형 녹음기와 카메라만 맥없이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난 선생이 뭘 하시는 분인지 알만합니다. 사내는 자기의 잿빛 얼굴에서 그 능글능글한 웃음을 지워버리기가 퍽 아까운 듯이 보였다. 조금 뒤에 난 중국 음식점 2층에서 국물만 남은 우동 그릇을 몇 번씩이나 휘저으면서 망연스레 창문을 내려다보고 앉아 있었다. 아무래도 이번 여행에 대한 임무는 여기서 대강 끝내버려야 나머지 기간을 좀 편히 돌아다닐 수 있을 것 같다. 아무거나. 그 아무거나인 것을 무슨 심각한 문제거리나 된 듯이 큼지막한 활자로 찍어 내놓으면 가끔은 진짜 무엇이 되어버리는 수도 있었다. 장의사 사내의 이야기는 바로 그럴 수 있는 것이었다. 얼마간 미리 생각을 해둬야 할 점이 없지도 않았다. 그가 이야기를 끝내고 나서 하는 말이 이랬다. 하지만 그 녀석을 만나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작자가 누구도 만나려질 않으니까요. 아마 10년 내에 그 작자의 얼굴을 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내의 얘긴즉 이런 것이었다. 1949년, 그러니까 6.25 사변이 있기 전 해에 시읍에 어떤 서커스단이 들어왔다고 했다. 말타기라든지 통굴리기라든지 자전거 타기라든지 하는 고개와 여자며 원숭이며 하는 것들이 있다는 점에서 그 서커스단은 다른 서커스와 다를 것이 없었다. 다만 가설극장 천장에 포장까지 걷어젖히고 유독히 높게 줄을 걸어놓고 걷는 것 같지도 않게 꼿꼿한 자세로 하늘을 건너다니곤 하던 젊은 줄광대한 사람이 특별했다면 좀 특별했다고 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그 줄광대는 그때까지와는 달리 줄 위에서 발재주를 조금씩 부리기 시작해서 관람객의 흥을 돋우려는 것인가 했더니 어느 날 밤
갑자기 줄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서커스단은 이내 시읍에서 파산을 해서 단원들은 여수로 목포로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오직 트럼펫을 불던 사내 하나가 전부터 가끔 피를 쏟곤 하던 배가 아주 못쓰게 상해서 어디로도 가지 못하고 시읍에 그냥 주저앉아 있다고. 이상한 것은 그 줄강대가 줄에서 떨어져 죽은 얼마 뒤부터 사람들은 그가 승천을 해갔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시읍엔 다시 서커스가 들어오질 않았기 때문이었고 처음엔 그 줄강대가 썩 줄을 잘 탔다고 생각지도 않았으면서 몇 해가 지나니까 사람들은 그 줄강대가 명수로 줄을 잘 탔던 것 같이 믿어버렸고 그는 정말로 승천을 해갔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그 광대의 이야기인 시읍 사람이면 누구나 알고 있어서 산엔 승천이란 말을 그냥 자기 장의사 간판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었다. 난 꾸고 난 지 며칠째 되는 날 갑자기 생각난 꿈을 어떻게 해득해 보려고 할 때처럼 좀 허황한 느낌이 들었다. 어떻든 그 줄광대에 대한 것은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이야기거리는 될 수 있었다. 난 지금 그 트럼펫의 사내를 만나려는 것이다. 어쩌면 정말 이야기가 있을 것 같기도 했다. 문화부장이 말한 그 나의 문학적 센스 때문에 생긴 오해인진 모르겠다. 하지만 난 사내를 한번 만나봤으면 싶었다. 그러나 녀석은 사람을 만나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아예 희망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 내가 장의사 문을 나서려고 했을 때 사내가 다짐하듯 물어왔었다. 선생은 꼭 그 녀석을 만나보시렵니까? 꼭이랄 건 없지만 가보십시오. 사실은 우리 쪽에서도 그 집에 가보려는 사람이 없는 형편입니다. 말하고 나서 좀 장난스럽게 웃었다. 무엇을 감추고 있는 듯 했으나 난 트럼펫이 살고 있다는 곳에 약도를 얻어가지고 그곳을 나왔었다. 사내가 정말로 만나주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비에 젖고 있는 시읍의 지붕들을 창유리로 내다보며 난 생각해 보았으나 좋은 방법이 떠오르질 않았다. 기억이 희미하지만 시읍은 달라졌다면 역시 좀 달라진 듯도 싶었다. 시가의 중앙, 판자촌이 즐비하던 시장 바닥엔 이제 제법 2층 건물이 군데군데 솟아나고 그 한가운데는 노상 스피커가 울고불고 하는 극장 건물이 이마를 쑥 내밀고 앉아 있었다. 좀 북쪽으론 경찰서와 가칠한 붉은 페인트가 선연한 소방서 건물이 나란히 서 있었다. 거기서 서쪽으로 사쿠라 공원이라고 불리던 읍공원은 이제 별로 사람이 가는 것 같지가 않았고 아카시아로 덮였던 공원 아래쪽 벌은 주택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다. 결국 난 사내를 만날 아무 계략도 없이 중국집을 나와 약도를 따라갔다. 어떻게 되겠지 하는 생각 절반과 까지 싫다면 그만두라지 하는 생각 절반으로 실비 속에 벌써 날이 저물기 시작했다. 사쿠라 공원 중턱에 외따로 자리 잡은 트럼펫 사내의 집은 몇 년째 지붕을 이지 않은 초가였다. 방이 둘이었다. 부엌 곁에 방엔 여자의 고무신이 한 켤레 놓여 있었으나 안에선 아무 기척이 없었다. 장의사 사내의 말과는 달리 난 사내가 거처함직한 안방의 창호지 문을 두드리고 안으로 들어설 때까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았다. 성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선 나에게 달려든 것은 코를 찌르는 냄새였다. 벌레처럼 조그마한 사내 하나가 방 아랫목에서 겨우 이불을 들추고 일어나 앉았다. 그 사내와 방 안에 있는 모든 것에서는 한결같이 형용할 수 없는 냄새가 풍겨나오고 있는 듯했다. 투명하면서 살갗으로까지 파고 들어와서 구역질을 일으킬 것 같은 냄새였다. 난 될 수 있는 대로 숨을 조금만 들이쉬었다가 힘껏 내쉬면서 실례한다는 말을 했다. 사내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내 방을 뜻밖의 제법 반기는 눈치였다. 누추한 곳을 어떻게... 말을 할 때 사내의 목에선 가래가 끓었다. 도대체 이 사내의 뼈만 남은 육신을 가지곤 나이조차 짐작할 수가 없었다. 호흡이 남아있다는 것이 이상했다. 난 이 사내가 사람을 만나기를 싫어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으나 그 반대로
시읍에서 이 사내를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는 것은 옳은 소리였던 것 같았다. 난 사내의 목과 이불을 들추고 나온 정갱이를 멍청이 바라보다가 문득 사내의 눈이 날 의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곤 찾아온 목적을 좀 과장해서 설명했다. 말을 듣고 나서 사내는 날 조금 경계하는 눈치였다. 날 지켜보던 사내의 눈이 한번 재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더니 그 시선은 마치 내 뒤에 다른 사람이 서 있기라도 한 듯이 나의 머리 위로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그 시선이 다신 나에게로 향해 올 것 같지 않았다. 난 카메라와 녹음기를 가져온 게 잘못이었다고 생각했다. 이야기하시는 괴로움만 참아주신다면 나중에 그 이야기를 제가 취급할 방법을 선생께서 한정해 주실 수도 있겠고. 난 사내를 달래보려다 입을 다물어 버렸다. 나의 말주변이 우선 서투르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사내의 눈은 도무지 나의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은 기색이 없었다. 그러나 사내는 나의 말을 듣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그래. 내 얘기를 꼭 들어야 할 이유라도 가지고 있어? 갑자기 시선을 낮추며 나에게 묻고 나서 사내는 열심히 나의 입을 지켜보았다. 난 잠시 당황했다. 쉬운 대로 대답을 해두자고 생각한 순간 사내가 다시 말했다. 좋소. 얘기하리다. 나도 누구 한 사람에게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 얘기해 주려고 마음먹고 있었으니까. 한데 이젠 언제 숨이 아주 끊길지 모르게 되었으니 더 미룰 수도 없어졌어요. 대신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어찌 생각하면 내게는 유일한 재산처럼 귀중하고 엄숙한 얘기니까요. 가래가 묻어나올 듯이 끈적끈적한 사내의 이야기가 귀중한 것일지 어떨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난 이 사내의 이야기를 엄습히 듣는 체함으로써 여행의 소임을 끝낼 수는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난 일단 거리로 나왔다가 사내가 입을 댈 만한 것을 몇 가지 마련해 가지고 다시 사내에게로 갔다. 그 부엌방엔 여전히 한 켤레의 고무신이 가지런하게 놓여 있었다. 난 방으로 들어가서 가지고 온 것을 사내에게 권한 다음 그 귀중하단 이야기를 들었다.